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개장하기 전에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87만 건을 기록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 지수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장을 하더니 미국 시장은 좀 오름세를 탔고요. 거의 1%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시간으로 한 3시였나요? 4시였나요? 그때쯤이 되니까 다시 상승 탄력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애플의 주도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들의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시장은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이 되긴 했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장중 변동폭이 컸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계속해서 어떤 악재와 호재가 계속 나왔느냐?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것은 어떤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크게 맞붙으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도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 혹은 변동성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함께 점검해 보시죠.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4일 미국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상승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실업지표 부진과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애플 주도의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채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미국의 실업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4천 명 늘어난 87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깨고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고용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새로운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용이 부진하다는 것은 소비 역시 좀 줄어들 것이란 얘기겠죠.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 장 초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지연되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을 6에서 3%로 반토막 수준으로 낮췄는데요. 내년에 합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이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결과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다라고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대선 결과가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수 있다면서 대법관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우편 투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이 되면서 북반구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발표된 지표까지 챙겨가시죠.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시장 예상과는 달리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에는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4년 만에 100만 채가 넘어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다가 막판에 상승 가닥을 잡아가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이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 0.2% 상승을 해서 26,81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애플의 주도하에 기술주들이 반등에 나서주면서 그나마 좀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등락을 거듭하는 장중의 흐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0.37% 올랐고요. 1,67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0.3% 올랐고요. 3,24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전환을 하면서 상승 가닥으로 잡아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특정 섹터의 주가 움직임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 요인보다는 특정 재료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기술주는 다른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일단은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이 업종들 가운데서 비중이 거의 한 30% 정도로 여타 섹터와는 다르게 이 한 업종의 흐름이 시장에 좀 미치는 파급력이 좀 상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산재에 있는 악재가 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는 증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지금 기술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는 기술주가 좀 강세를 보인 덕에 증시가 좀 반등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어떤 재정부양 합의 지연이라든지 그리고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 등 이렇게 산재에 있는 또 악재가 또 있기 때문에 상승 동력 자체는 굉장히 좀 미미했다라고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4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시원한 상승세를 연출하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있었겠죠. 자, 유럽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밤 사이 국제 유가는 0.63% 올라서 40.1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0.2% 정도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강세 여파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금값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인데요. 금값은 최근 며칠 내에 굉장히 빠른 하락세를 보였죠. 소폭의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그 반등 추세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0.24% 오르면서 1,872.7달러에 선물시장에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발표됐었던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약 1% 정도 하락했고요. 국채금리는 0.669%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달러 강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94선을 기록하고 있죠. 94.36을 기록하면서 달러는 약간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 골라오셨을까요? 네, 미국 의회가 대선 전에 추가 재정 부양 합의를 거의 포기한 듯한 시그널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 이 같은 요인을 4분기 경제 최대 악재로 지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추가 재정 부양책 부재를 이유로 골드만삭스에서는 4분기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6%에서 3% 분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토막 낸 것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당초 이달 말까지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1조 달러 정도의 재정부양 패키지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부양 합의 시기를 2021년 초로 좀 늦춰 잡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그러면서 임금도 좀 상승하려는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이 같은 잠재적인 호재가 결국은 정부 지원 축소라는 악재에 좀 묻힐 것이며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소비 심리에 전체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이번 성장률 전망 하향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경제 전망에 대한 더욱더 좀 하향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좀 시사를 하는데요. 다만 이 골삭 측에서는 올해 상실될 경제 성장분 같은 경우에 내년 GDP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 2021년 2분기 성장률 전망은 기존의 6에서 7%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3에서 4분기 역시 기존 대비해서 오른 4.5%와 3.5%로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재정 부양 합의 지연에 따른 성장 전망 훼손은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9월 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같은 이유로 4분기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5%에서 3%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동안 경기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한 것이 증시 전망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저희가 기억을 좀 돌이켜보면은 최근에 이 골삭에서 3분기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조정이 빠르게 좀 끝날 것이고 연말에 S&P 500 지수가 3,600선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1분기까지는 준비될 것이다라는 점을 근거로 좀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역시도 좀 이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날에는 1분기보다는 2021년 2분기가 백신 대량 보급 시점으로서의 가능성이 더욱더 좀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도 좀 경계론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측의 이 주식 전략 팀장이죠. 이분이 이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을 아웃퍼폼하려면 초대형 기술주에 집착하기보다는 페이팔이라든지 아니면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이 아직까지는 중형주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재정부양 합의 지연도 그렇고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대선도 사실 시장에는 가장 큰 이제 불안 요인으로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쟁점은 어떤 점들이 남아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내용을 살펴봤지만은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이었죠. 트럼프가 대선 패배 시에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하겠냐는 그런 질문에 두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조 바이든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 진영에서 극렬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최대 좀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법관 임명 역시도 최대 쟁점이 앞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선 결과가 모호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연방 대법원으로 갈 거라는 그런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다시 한번 좀 안정적인 우세를 좀 점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9월 10일에서 23일까지 집계를 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이 지지율 차이는 한 7%포인트까지 다시 좀 벌어졌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바이든을 좀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던 라스무센에서 집계하는 지지율도 바이든이 다시 한번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하원에서 새로운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기존에 민주당이 만들었던 3조 달러의 규모의 부양책에서 한 발 물러선 부양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과 민주당이 이제 한 발씩 물러서면서 추가 부양책 합의를 조금씩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하원이 내놓은 부양책은 규모는 총 2조 4천억 달러 규모고요. 여기에는 실업급여 지원금뿐만 아니라 직접 현금을 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소기업 대출과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 하원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CNBC는 이제 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민주당원들이 기존에 제시했던 규모에서 약 1조 달러 규모를 삭감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 추가 부양책 협상이 무산된 이후에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백악관은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부양책밖에 못 쓴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민주당은 뭐 3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었죠. 그 간극이 굉장히 컸었는데 과연 그 격차를 이번에 좁힐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도 그렇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만약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부양책 부재로 인해서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도 다소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가 가장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데 팀장님 이제 그 부양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 알아둬야 될 뭐 언제 예정되어 있다는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달 내 합의는 사실상 좀 무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1월 3일 대선 전에 과연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냐로 좀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타임라인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IT 전문 매체 시넷에서 이런 휴회 일정 조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양당에서 합의를 위한 각종 좀 조정을 다 했을 경우를 좀 감안했을 때 한 4가지 정도 옵션이 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거는 상원에서 9월 30일 정도에 표결에 들어가서 하원에서 10월 1일에 표결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10월 2일에 서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대선 전에 가장 늦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10월 23일에 상원에서 표결을 하고 10월 26일에 하원에서 표결을 한 후에 대통령이 10월 27일에 서명을 하는 시나리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문우신 재무장관이 목요일에 백악관과 민주당 고위급 간의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좀 희망을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주 발표가 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오늘은 회복세가 아니라 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4주 연속 100만 건을 하회하면서 가파른 회복세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이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지만요. 이 미국 노동부에서 오늘 간밤에 발표한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87만 건으로 나타나면서 이 전주 대비 4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높았고요. 다시 증가세로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서 좀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하방 압력을 이에 따라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도 전주 대비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많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두고 몇 가지 분석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어든 것은 실업급여 승인을 강화한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류 처리의 지연에 따른 현상이라는 설명인데요. 각 주정부들이 부당한 실업수당 청구를 좀 막기 위해서 검토 과정을 강화하다 보니까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된 것이지 실제로 이 실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또 한편 블리클리 투자자문에서는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그런 일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노동시장은 지지부진한 그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외신에서는요.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업종에서 이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또 다른 업종에서는 추가로 직원을 해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지표는 이런 해고자 수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미국 내 고용시장은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향후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지표 사실 매주 나오긴 하지만 시장에는 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업수당 지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땠을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전주 대비해서 늘어났던 것도 좀 문제였지만은 컨센서스 84.5만 건에 비해서도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위안을 얻으면서도 시장에서는 재정부양 합의 지연에 따른 결국 지표 악화 우려를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버코어라는 기관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지표 부진이 이 위험자산 전반에 더욱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iOS도 지원이 가능한 앱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마저도 니콜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날 니콜라는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PI 에너지가 전기자동차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폭등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날 급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아마존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아마존이 고사양 하드웨어 그리고 개별 게임 타이틀에 대한 구매 없이도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이날 공개를 했습니다. 하드웨어 신제품 행사에서 공개된 루나라는 서비스가 되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존 파이어 TV라든지 아니면 다른 커넥티드 TV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PC와 맥 컴퓨터에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에 국한되지 않고 iOS 기기에서도 루나가 구현이 가능한 앱을 개발했다고도 아마존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IT 전문 매체 벤처비트에서는 iOS와의 연동을 지금 시도 중인 구글의 스타디아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과 이게 차별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마존의 또 루나는 반대로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지원은 나중으로 좀 미루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테스팅 중인 루나 이 서비스는요. 이날부터 미국 게이머들로부터 얼리 액세스 신청을 받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실제 출시는 테스트를 다 마친 후라고 그 시점을 밝혔습니다. 지금 게임 제작사 그리고 개발자들과도 협업 중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출시와 더불어서 레지던트 이블 7이라든지 펜저 드래곤 등의 인기 게임은 플레이가 가능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신제품 발표회에서 그러면 이제 게이밍 서비스 외에 어떤 하드웨어 제품들은 어떤 게 나왔을까요? 일단은 AI 비서 알렉사의 신버전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사용자의 이제 명령을 학습하는 기능 그리고 자동 실행하는 기능이 좀 포함이 됐고요. 저희가 헬로 구글 뭐 이런 것처럼 웨이크 워드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웨이크 워드 없이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스마트 스피커 에코의 신제품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공유기 2로 6 와이파이 라우터 신제품도 역시 좀 공개가 됐습니다.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새로운 차량 내 보안 시스템 링카 커넥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아마존 측에서는 앞으로 처음 출시가 될 때 테슬라 차에 탑재된 채 출시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실 게임 산업의 열기가 뜨겁긴 한가 봅니다.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뭐 구글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까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에 참전을 한다라는 소식을 밝힌 건데요. 각각의 플랫폼의 장점과 향후 경쟁에 대한 전망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은 초기에 나왔던 구글의 스타디아라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평가도 사실 좀 별로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의 클라우드 기능, 엑스클라우드를 좀 추가하면서 참전을 했고요. 아마존도 이날 이제 참전을 선언한 셈이 되겠습니다. 아마존 루나의 이제 특장점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iOS 기기를 지원한다는 게 되겠고, 그리고 AWS 클라우드 기반, 굉장히 좀 견고한 기반을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최근 유명 게임 제작사를 인수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게임 라인업으로 승부하겠다는 그런 보관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치아 나델라 CEO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게임 업체 인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팬데믹에 따른 게임 붐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자들 사이에서 좀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마저 이 니콜라에 대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콜라의 주가도 10% 가까이 급락했고요. 혁신 성장 기업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댄 아이브스죠.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도 베스트 케이스에서 뭐 $700 넘게 제시할 만큼 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더 높은 베팅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그랬던 이가 니콜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립에서 언더퍼폼 의견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는 니콜라를 둘러싼 논란과 또 트레버 밀튼 이사회 의장의 사임이 이 주식을 들고 있기에는 매우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 $45에서 $15로 3분의 1 토막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 논란과 의혹 속에서도 밀튼은 니콜라의 비전이자 설계자 그리고 원동력이었는데 밀튼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되자 니콜라의 스토리를 아예 바꿔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힌덴부르크 리서치에서는 밀튼의 사임 이후에도 전 GM 부사장이 이제 그 자리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공개할 것 많다면서 추가적인 의혹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죠. 여전히 니콜라는 아직까지도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일단 그 댄 아이브스라는 인물은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인물마저도 니콜라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일에 이 애플에 대해서 UBS 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바뀌었고, 그리고 매수 의견을 철회했다라는 것을 좀 예로 들어드리면서 개인 성향이 좀 이 반영됐을 가능성, 애널리스트의 개인 성향이 투자 의견에 반영됐을 가능성을 좀 감안하라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를 좀 기반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댄 아이브스의 성향,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보다는 혁신 기업을 찾는 그런 성향을 감안을 한다면은 니콜라가 그만큼 뭐 소위 말해서 구린 구석이 좀 많다,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좀 나빠지고 있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주요 IB들이 제시하는 투자 의견이라든지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신이 좀 선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주가 흐름 그리고 대사를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후행 주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맹신하는 것은 또 금물이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히는 등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 정부, 유틸리티, 고객과 투자자를 위한 광전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회사 SPI 에너지가 이번에는 전기자동차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날 이 소식에 힘입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장중에 한때 4,154% 그러니까 41배나 증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1달러 수준이었던 주가가 41달러 수준까지 오르면서 상당한 폭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좀 폭등을 하다가 다시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6% 넘게 빠졌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5%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1달러 수준에서 12달러까지 가는 건 12배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당사는 자회사인 에디슨 퓨처를 이제 설립하고 전기차와 충전 솔루션을 설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를 생산해내서 이런 경쟁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업체로 잘 알려진 써너크의 폭등세가 또 간밤에 이어졌죠. 당사는 광전지를 기반으로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번에 SPI 에너지가 전기차를 만들기로 하면서 관련주로 함께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마감 기준으로 238%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회사까지 이렇게 시장에 뛰어들면서 굉장한 경쟁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이 SPI 에너지는 폭등하다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해서 1200% 상승에 그쳤죠. 근데 그런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간 내에서는 일단은 개장 전에는 상승폭이 한 72%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투자 정보 미디어 시킹알파 해석이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요. 투자자들의 Buy First, then Google Later 트렌드에 상승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요즘에 투자자들이 일단 핫한 주식은 사고 보고 나중에 구글을 해본다.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실제로 이 회사에 대한 구글 서치 트렌드가 점수가 계속해서 0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회사를 검색하지 않았다는 뜻이 될 텐데 전일에는 이 구글 서치 트렌드도 100점을 맞으면서 굉장한 관심을 좀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2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요. 월가의 투자 의견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좀 소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 역시도 좀 이성을 차린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전일은 무려 3.5억 주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주. 물론 이 회사가 평소에는 10만 주도 거래량이 안 된 날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좀 많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관심이 좀 짜게 식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급락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